바른마음 정치학교,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저희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국가의 근간이 덕이 아닌 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적 인간론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그와 더불어서 성경적 정치관과 성경적 인간론을 종합한 성경적 국가관 혹은 바울의 국가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강 양심과 법에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수반한 양심을 따라 법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국가관과 자유를 마지막으로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바른마음 정치학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 4장은 칼빈주의와 정치인데요. 바른마음 정치학교에서는 올바른 국가관에 대한 토대와 그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국가관이 자유라는 이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국가관과 자유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강 국가관과 자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면 현실 정치의 고민이 실종되는 부작용과 또 성경적 정치관이 무엇인지조차 언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성도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방식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실과 가장 밀접한 정치 문제 역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과 글을 통하여서 부단히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히 칼빈주의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뛰어난 칼빈주의자 아브람 카이퍼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영역, 심지어 성도가 투표장에서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신학은 오직 칼빈주의밖에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자도 오직 칼빈주의 체제 안에서만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3강에서 개혁주의 신학자였죠.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신앙을 정의해보고 또 바로 그 원리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도출해낸 개혁주의 신앙관을 저희들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수록 저자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난 2강에서 언급하였던 부분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원죄를 가진 인간론을 주장하면서 낙원에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금 낙원에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된 유토피아주의와 바벨탑 사건으로 공동체가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공동체주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저자는 세계 유명 군주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또 시저, 나폴레옹 이러한 인물들인데요.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할 뿐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를 낙원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시저나 알렉산더, 나폴레옹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인간을 선한 존재, 이 순수한 존재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는 세속적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성경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유토피아주의는 언제나 가장 억압적인 정책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학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고야의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마드리드를 급습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고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그런 전체주의였던 파시즘의 뿌리가 되기도 했던 유토피아주의는 결국 전체를 위하여서 개인의 가치를 낙원을 이루기 위한 수동적 존재로 평가절하시키면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박탈하기까지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며 인간을 선한 존재로 간주하며 시작되는 모든 사상은 기독교와 대립을 합니다. 사회주의 역시 그런 의미에서 카이퍼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책 10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는 가장 반기독교적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장자크 루소는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히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또 문명과 과학 그리고 종교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던 루소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시대를 열어 정적들을 모두 단두대로 숙청하고 자신도 그 단두대에서 숙청당했던 로베스피에르, 또 조금 있다가 언급하게 될 폴보트, 또 루소와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마르크스, 또 히틀러, 스탈린, 중국의 마오, 이들 모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라는 것이 또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폴포트는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학살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루소에게 흠뻑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20세기 최악의 범죄, 폴포트는 무엇을 위해 학살했나? 스탈린과 마오쩌둥 주의 영향으로 도시는 부패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농촌의 유토피아 건설 걸림돌 되는 모든 존재는 무차별하게 제거하였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17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영화로 만들어서 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농촌 유토피아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문명을 싫어하고 자연을 사랑했던 루소를 보는 듯합니다. 유물론자인 포이어 바흐는 기독교의 횡포와 억압을 비판하면서 인간 소외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은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의 노예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포이어 바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종교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보았던 포이어 바흐의 이런 인간 소외에 많은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있었죠.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포이어 바흐의 인간 소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소외이고 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죠. 이렇게 마르크스는요, 포이어 바이의 유물론과 또 인간 소외를 주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요. 마르크스 역시 종교와 도덕은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작성합니다. 선언문의 첫 시작은 망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걸기하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1917년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서 역시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돼 있고요. 저자는 프랑스 역사학자인 스테판 크루투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끈 그 학자들이 밝힌 20세기에 걸쳐 공산주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8,500에서 1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냈는데, 이런 잔악무도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었는지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 상대는 악, 공산주의가 1억 명을 학살한 수법을 기사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세기 공산주의 정권은 1억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중국 6,500만, 소련 2천만, 북한 200만, 캄보디아 200만, 아프리카 170만, 아프가니스탄 150만, 베트남 100만, 동구 100만, 남미 15만 명. 굉장하죠. 인간 평등과 노동 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대체 왜 그토록 잔혹한 대량 학살을 자행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편 아니면 적의 제거가 선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 정권의 대량 학살은 엉터리 3단 논법에 의해서 자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전제는 공산주의는 인류를 구원하는 절대선이고, 두 번째 소전제는 반대 세력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절대악. 그러니까 절대선 아니면 절대악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결론은 절대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악, 반대 세력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런 엉터리 3단 논법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또 그 기반은 무신론이고요. 1789년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서구 유럽을 뒤덮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의 집권으로 공포정치가 단행되었고, 또 혁명의 이름으로 국왕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프랑스 혁명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의회가 설립되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프랑스 인권 선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촉발되었던 프랑스 혁명은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반신본주의 세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 왕정의 구습을 타파한다라는 미명 아래 신의 자리에 인간을 대체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서유럽의 그 서유럽 전역에 걸쳐 대유행을 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의 아브람 카이퍼는 반혁명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렇게 아브람 카이퍼의 정치 강령을 출범하게 됩니다. 반혁명 운동의 기조는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그로 인해 구현된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본주의적 비평에 굴복시키고자 하였고,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반혁명 운동의 기조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 혁명과 칼빈주의 혁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자는 페이지 108페이지에서 칼빈주의 혁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640년의 청교도 혁명, 1688년 영국 명예혁명, 17세기 네덜란드 제2 종교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기의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과 이 두 혁명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혁명입니다. 이 점을 저자 역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칼빈주의 혁명,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촉발된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유신론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면은요. 그에 대비되는 칼빈주의 혁명은요. 바로 유신론과 신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무신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주의로부터 촉발되었던 이 자유는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유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프랑스 혁명 역시 자유에 대한 이념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유가 어떠한 종류의 자유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예배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한 투쟁이 바로 칼빈주의로부터 촉발되었던 앞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혁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9페이지에서부터 110페이지에 이르기에까지 그 저자는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잘 비교해 놓았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혁명에서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한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상대주의를 추구하며 모든 원칙과 가치는 언제든지 변개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다라고 카이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주의의 무릎은 하나님을 향해 꿇어 있고 머리는 인본주의를 향해 대적하고 있다. 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프랑스 혁명과 칼빈주의의 혁명의 그 자유의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카이퍼는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역 주권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주권은 국가나 국민의 절대 주권이 아닌 창조주의 절대 의지의 그 기초를 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인간 사회는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역시 어,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적 영역과 이런 자유로운 영역이 있는데요. 어, 이런 자유로운 영역 안에는요, 예술, 또 교육, 또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역시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공권력과 교권으로부터 이런 자유로운 영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카이퍼는 주장하고 있고요. 영역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카이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은 각각 고유한 영역이 있으나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들이 공의의 경계선 안에 머물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각각의 영역 안에서 집단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카이퍼가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이 갖는 주권은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다만 국가는 이 권위를 승인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역 주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국가와 이러한 사회를, 어,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카이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의 요점은 국가도 주권과 공권력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국가가 언제든지 사회나 개인 위에서 군림을 하고 또 사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또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나 개인에게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카이퍼는 국가가 학문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대강고등학교 사건을 설명하면서 국가에 의한 법인의 자유 침해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카이퍼의 영역 주권 관점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114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이퍼의 영역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페이지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에 걸쳐서 저자가 세금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 드리고요. 국가의 공권력은 개인의 보호와 또 악을 통제하는 곳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요, 애덤 스미스의 논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정부의 기원은 외적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재산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정부가 생기게 된 그런 기원이고, 국가의 역할 역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군인이 필요한 이런 공권력으로서 개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악을 제어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의 과도한 과세는 국가의 본분을 망각하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 역시 저희들이 칼빈주의 국가 간으로 새롭게 정립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칼빈주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독일의 루터 교회조차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카톨릭 역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였던 것은 기독교 교파 중에 칼빈주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서 정치적 자유까지 열망하게 되었고, 급기야 종교개혁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명예혁명과 독립혁명이 일어나 자유의 가치를 국가의 헌법에 삽입하여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국가 헌법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모두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였는데요. 저자는 바로 이런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칼빈주의는 자유경쟁 시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칼빈주의로부터 시작된 종교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까지 확장하면서 인류 문명에 큰 획을 그었다라는 것 역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어떠한 위정자를 우리들은 선택해야 할까요? 성경을 토대로 목숨을 잃으면서도 자유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 역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로 후세에까지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